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바른사회가 주최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보게 되는 저는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전사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숭실대 법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자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도 현 정부에서는 3.3% 이상의 성장률을 전망했었는데 이제 연말 돼 오면서 2.7%로 낮췄죠. 그리고 또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투자와 거래가 활성화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렇게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투자와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이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는 경쟁 제한을 문제 삼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특히 투자와 거래를 규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번 현 정부가 제안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여전히 투자와 거래를 규제하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국내에서의 투자 문제, 또 요새 최근에 국내 투자는 급감하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 급감하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 이런 문제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오늘 세밀히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를 맡으신 분들은 이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십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오늘 패널들을 모실 때 현재 경제 정책을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두 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공정거래법에 관해서 전문가로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황인학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황인학 박사님은 지금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 연구원을 계시는데요. 그전에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 공정거래법 전문으로 활동을 하신 아주 훌륭한 학자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맨 끝에 계시는 조중근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장을 지내시고요. 그전에는 장한대 교수님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성균관대 명예교수 계신 최준성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상법학계 거두십니다. 상법학 회장도 지내셨고요. 그 다음에 이 상법 관련된 저술도 엄청 많이 하신, 그리고 당연히 공정거래법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저희 좌측에 있는 토론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양균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박 박사님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당연히 공정거래법 분야의 많은 정책 활동에 참여하신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에 있는 유정주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유 팀장님도 여전히 이 공정거래법 관해서는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검토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발제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황인학입니다. 오늘 저는 이게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여기 토론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법을 하신 분들이 우리 이제 유정주 박사는 공정거래법 전문가이시고 여기 박양근 박사는 또 회사법 전문가이시고
최수원 교수님은 또 워낙 이 상법의 대가이시고 이런 법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경제학자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쫄리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요. 경제력 집중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절차법제라든지 경쟁법제에 대해서는 토론자분들께서 또 커버를 해주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할 범위와 개정안의 요지 그리고 경제력 집중 관련된 새로운 제도 변경 사항 중에 5가지를 이야기하는 걸로 순서를 잡았습니다. 공정거래법이 1980년에 처음 제정돼가지고 늘 12월에 그때 국보에서 제정됐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1981년 4월 1일 만우절날 이게 이제 발효 시행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여 차례 넘게 계속 개정을 해왔습니다만 전부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이죠. 38년 만에 개정한 것이고 기업 집단, 소위 말하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30년 만에 처음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경제 환경이 엄청 바뀌었는데 이제 완전 개정한다. 좀 늦었지만 그 부분은 뭐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경제 제도에 있어서 또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정거래법 개정하는 과정을 보면은 밑에 특위 구성에서 보면은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정도 만에 이런 일을 감행을 한 것이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정부안이 지난달 말에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고요. 제안 이유를 보면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 시스템 구현하고 21세기 변화된 경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전면적인 개선을 하려 한다. 당연한 일이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 21세기 변화된 경제 환경 반영, 그리고 공정거래법 전면적인 개선, 30년 만에 또는 38년 만에 개선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과연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게 개정안이 마련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까맣게 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당연한 얘기고요. 어떤 법이든지 오랜만에 개정을 하려면 몇 가지 필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한국이 혼자 떨어져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 변화를 감안해야 되는데 30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경제 환경이 상전벽해죠. 뽕나무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된 그런 환경을 바뀌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한국은 진짜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 중에 하나로 섬유, 가죽, 신발 이런 거나 수출했던 나라였었죠. 지금은 반도체니 석유화학이니 전자제품이니 첨단 제품 중심으로 수출하는 이제 명실공히 G20 국가에 속하고요. FTA도 80년대는 대개 내수 기업들은 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52개국하고 15개를 FTA 시켰는데 전 세계 GDP 규모로는 77%라고 하면 됩니다. 전 세계 총 생산 규모의 77% 지역과 우리가 국내외 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 환경도 감안해 줘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제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를 설정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한 가지 고려사항이고요. 경제 변화 환경을 고려하려면 이번 고려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198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제도는 상당히 미약했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했는데 기업을 단속하는 제도, 규율하는 제도도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여러 채권자가 하는 게 있고 주주가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공정거래 정책이 담당한 부분은 기업 간 경쟁 또는 소비자 평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는 회사법도 있고 금융시장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들 간의 최적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인데
1980년대 다른 법제가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공정거래 정책 혼자서 총대를 메고 간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21세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보면요, M&A 경영권 그 적대적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99년 이전만 해도 뭐 증권거래법 10% 이상 주식을 살 수 없도록 하고 외국인들도 2조 원 이상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뭐 재경부 장관 허가를 특혜해야 된다 등등 해가지고 사실상 상장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제도적 요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 가지 사례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뭐 대부분 그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은 외국인들 지분이 50% 이상 가지고 있고요. 소수주주권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증권 집단 소송도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배주주, 소위 말하는 재벌 총수 일가족에 대한 그 권리 제한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사실상 이세라든지 또는 상법에 회사기의 이용 금지라든지 이사의 자유. 그래서 이런 그 지배주주를 어떻게든 제약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경영 투명성도 그렇고 주주 행동주의는 최근에는 이제 연기금,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이 좀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오히려 경영권을 위협하는 요인은 더 많아졌다는 거고요. 이사회도 확실히 바뀌었죠. 물론 사회이사를 누가 하느냐는 문제가 있지만은 일단 이사회에서 순혈주의는 타파됐고 과반수가 이 사회이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부채 비율이 외환위기 전까지만 400%였는데 지금은 뭐 100%도 안 쓸 정도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 달라졌고요. 상품시장에서 공정거래법 외에도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소비자 단체 소송제도도 도입되고 제조물 출입됐고 해서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열거래 과세도 계열거래, 소위 말하는 내부거래죠. 기업적 내부거래도 공정거래법 외에 상속증여세법에 2013년부터 이렇게 되고 작년 말에 또 엄청 또 강화시켜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정거래법 외에 제도 배달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홀로 규율하던 시대는 지났는데 과연 이런 것들도 반영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관점은 한국 경제가 전 세계 그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혁신경제 시대에 부합하느냐, 경제제도가. 요 그림이 혹시 뭐 어린애들 책 사주로 보면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만화에 나오잖아요.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말고 속편이 또 있습니다. 거울 나라 앨리스,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 보면은 앨리스가 막 뛰어가는데 여왕 붉은 여왕 뛰어가는데 숨이 헐떡헐떡 차도 뛰어가도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영문이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뛰면은 내가 훨씬 앞서가야 되는데 왜 모든 풍경들이 다 그대로 있냐더니만 이 여왕이 한 얘기. 여기에서는 그 정도로 뛰는 것은 그냥 지르쳐지는 거와 똑같다. 저 풍경보다 앞서려면 지금보다 2배 더 뛰어야 된다는 게 가지고 이게 레드킨 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 여왕의 경쟁 또는 붉은 여왕 가설. 그래서 너가 하는 만큼 남도 다 하고 있어. 그러면 넌 발전하지 않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지금 다 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 정도는 됐다 안 돼가지고는 뒤로 처진다는 거죠. 현상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바마도 자기는 미국 혁신 전략을 3번에 걸쳐 내면서 늘 한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에 매진하는 국가만이 내일 미래의 세계 경제 주도권을 쥔다. 미국이 그걸 포기할 수 있겠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혁신 지수에서 가장 제일 가는 미국이 이런 걸 걱정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공정거래 제도가 혁신 경쟁 시대에 적합하게 부합되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식과 사실이 많이 달라졌죠. 1980년 이후에 노벨상 수상자들 몇 명을 봐도 뭐 스티글레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봐도 그때의 지식과 지금의 지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기업을 보는 시각도, 기업 집단, 재벌을 보는 시각도 여기 1991년 노벨상 받은 로날드 코즈라든지 2009년에 노벨상을 받은 올리버 윌리엄슨 같은 경우도 기업은 왜 생기느냐,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나 이 규제주의자들은 기업의 새로운 행태를 보게 되면 계속 규제 지향만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큰 문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윌리엄슨 같은 경우도 컨글로머레이트의 기업 집단이나 미국의 그런 복합 대기업 조직에 대해서 다 이 거래 비용을 절감해가지고 최선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들이나 행태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 지향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2013년도 말인가요? 2014년도 초에 그 하버드 비스트 리뷰에서는 기업 집단이 미국 조직보다 더 효율적이다, 눈여겨보자라는 그 논문도 발표합니다. 기업 집단에 대한 조직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재벌은 한국에만 존재한 줄 알았더니만 전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또 규제 쪽에서는 정부가 규제하는 게 선은 아니다. 걔들이 공공선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정부 실패, 시장 실패가 있다면 정부 실패가 있다. 수많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로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도 있고요. 규제나 기업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다 많이 축적됐는데 이런 것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했는지. 개정안 요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되는데 이제 개정안 보시면은 경제력 집중은 과거 제3장에서 기업결합제와 같이 있다가 이제 다시 풀었고요. 제가 논의하려고 하는 이 경제력 집중 억제하고 특수관계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이 두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공정위 기업 집단 배치 규정을 추정되어 보시면 이제 정부안입니다. 지정 기준을 GDP 기준으로 바꾸겠다. 지금 자산 기준이죠. 지주상의 규제는 자회사, 손자회사나 의무 지분 여부를 지금보다 더 높이겠다. 그래서 더 주식을 사라. 네, 기업 집단 공시 제도가 있고요. 사익 편취는 지금 뭐 30% 상장 기업 기준 규제 대상인데 이걸 20% 다시 내리겠다라는 거고요. 규제 제도는 확대하는 겁니다. 순환 출제 규제를 기존 걸 신설하겠다. 좀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또는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규제를 신설하겠다 등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공정위안의 정부안은 최종 발의된 정부안은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이런 것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담고 있는 의원 발의안이 수십 개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안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보다 강해질 수도 있다. 이게 어퍼바운드는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특징을 보시면 이게 81년부터 이제 또는 87년부터 재벌 규제를 시작한 내용들을 쭉 한 겁니다. 경제력 집중 규제에서 소유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입니다. 대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출청제는 폐지됐습니다만 지주회사 규제는 제한 허용된 이후 계속해서 규제가 강화되어 왔고요. 상호 출자는 뭐 계속 금지되고 있고 순환 출자는 금지 안 했다가 박근혜 때부터 금지 시작해가지고 계속 금지를 강화하고 있고 금융보험사 의결권도 계속 규제 강화하고 있고 공익재단은 이번에 규제 신설을 하고 다 저기 경제 집중 억제 시책입니다. 채무보증은 계속 하고 있고요. 공시제도는 계속 강화하였고 등등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80년대 해왔던 규제 메뉴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잖아요. 규제 메뉴가 더 늘었죠. 규제의 밥상은 똑같이 나놓고 밥상을 바꾼 게 아니라 규제의 밥상과 똑같이 나놓고 규제의 젓가락과 숟가락을 더 늘렸습니다. 80년대 정책들, 사고방식,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배우고 학습해온 것들, 경제 환경의 변화 별로 감안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문제이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정부가 이제 공정경제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한 건데, 이건 지금 여기 나온 자료들은 새 정부의 그 정책과제 또는 현 정부 출범위에 만든 작년 7월에 만든 국정과제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 내용을 반영한 거지 지난 30년간의 환경 변화라든지 제도 변화를 감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정경제라는 프레임에 충실한 거지 한국의 미래 경제를 보는 측면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정한가, 효율적인가,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그 제가 공정거래법제 외에 경제제도가 상당히 많이 변화했는데 어떤 거면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공정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정책의 최적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느냐 이 문제도 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한 나라의 그 경제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면 저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자원이고 하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근데 이 제도, 경제제도의 가장 중요한 공정거래법제가 너무 좀 제대로 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사안별로 보겠습니다. 경제력 집중. 아까 제가 80년대부터 쭉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경제력 집중을 별도의 장으로 설치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규제는 공정경제 프레임화에 더 강화됐다. 틀이 바뀌지 않았다.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 규제 수단은 더 확장되었다. 그런데 경제력 집중이라고 할 때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경제력 집중의 경제력이 어떤 건지는 아십니까?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공정거래 보면 그 경제력에 대한 개념적인 안 해놨어요. 기준예산 정해놨죠. 안 해놓고 마구 이현용 비현용 갖다 끌어쓰는 겁니다. 어떨 때는 소유가 집중됐으니까 소유 분산을 했다가 소유가 분산된다고 하니까 왜 너는 집꼬리만한 지분 가지고 지배권을 집중하냐고 또 이제 집에 딴지를 걸고요. 그죠? 계열사 수 많다고 했다가 이제는 계열사 수 문제 없다고 했다가 이런 등등 해가지고 경제력 개념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다 이걸 한 번씩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독과적 문제, 일반 독과적 집중 문제, 복합 집중 문제, 소유 집중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거예요. 공정에는. 시장 독과점 선진국에서는 이 시장 독과점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든지 모른다지. 응? 감사합니다. 클릭하면 안 되는구나. 선진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지금 소유지배구조 문제이고 다각화 계열도 문제 삼고 또는 왜 너무 규모가 크다는 것도 문제 삼고 그렇게 하려면은 만약에 일반 집중이라는 문제 산다면은 이게 이런 다릅니다만 여기 한국이 제가 각국 GDP 대비 상위 20대 기업을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뭐 영국이나 독일보다 높긴 합니다만은 우리보다 높은 나라 꽤 돼요. 한 나라만 뽑아봅시다. 여기 삼성이 여기 있거든요. 삼성그룹 전체가 금융업체하고 차지하는 GDP 대비 비중인데 삼성 우리나라보다 높은 뭐 룩셈부르크라든지 네덜란드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이하게 경제력 집중이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다 통틀어가지고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글로벌리 컴패터블하지 않다. 그 글로벌리 컴패터블하지 않은 제도를 21세기에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아까 77% 세계 경제와 교육 FTA를 체결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심할 수도 있는데 헌법하고 안 맞습니다. 119조 2항을 보시면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뷰스를 방지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땅과 바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네? 이 부분 맞춰줘야 됩니다. 남용을 방지한다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고요. 집중을 방지한다는 건 굉장히 코리안 익셉셔널리즘입니다. 한국적 예외주의입니다. 저는 그걸 예외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용 규제하고 집중이 어떻게 다르냐? 공정거래법이 헌법보다 나중에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1981년에 시정됐으니까 1조군요. 헌법은 1987년에 이제 그때 다 아다시피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헌법 불일치 문제를 여기 있고, 여기 보면 뭐 글로벌 스탠다드, 이쪽은 뭐 그냥 공무원들이 쉽게 일하겠다는 겁니다. 딱 사전 규제 정해놓고 그 기준 벗어나면은 불법이다라는데 미국은 남용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따지면서 이렇게 이야기 누러버리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건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이라고 잡는 거고요. 이건 도둑질 한 놈만 도둑에 잡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오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경제는 남용 규제로 가야 된다. 우리도 이게 글로벌 컴패터블한 것이고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지정 기준은 지금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자산 규모 10조 원이고 공시재산 기업 집단 5조 원인데 그 상호 출자 지정 기준을 현행 10조 원의 GDP의 0.5%로 지금 하면 5%면 0.5% 하면 한 지금 뭐 8조 원이나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10조 원, 현행 기준 10조 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서 이걸 바꿔주겠다는 건데 이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오는 코걸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기준만 바꾼 겁니다. 기준 바꾼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조사는 못하죠. 지금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집단들한테는 별로 뭐 상관없지만 나중에 이제 들어올 기업들한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자산을 GDP로 나눠가지고 정책 지표로 삼는 나라는 이건 코미디입니다. 대학원 학생들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나라 정책을 이걸 가지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GDP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기 그 되게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이 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1980년에 GDP 50%도 안 됐는데 이제는 100%가 넘었어. 경제력 집중이 심각해. 그러게 경제 집중 계속 해야 돼. 이게 GDP를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GDP는 부가가치학계고 자산은 우리 경제학적 스탁 변수이기 때문에 계속 연년이 누적 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두 변수를 같이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이론에 안 맞아요. 비교할 수 없는 변수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 또 자산 매년 스탁이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만큼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실제로 경제 집중도가 이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확 증가한 게 아니라 빠르게 증가하는 변수하고 천천하게 증가하는 변수 비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우리나라 전체 웰스, 국부 대비 자산 지준을 다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가 15%밖에 안 되죠. 여기는 100%가 넘지만 딱 인식이 달라지잖아요. 이건 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규제하려면은 그냥 30대 제벌로 돌아가자. 계속 GDP 대비 자산을 해가지고 숫자를 계속 늘리려고 하지 마라. 공정위가 관할하는 규제의 범위만 늘어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현재 그 상장 기업은 자회사, 손회사 20%를 가져도 되는데 이제 30%를 갖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그 핵심이고요. 여기에 또 다른 어떤 그 규제가 추가될지 모르죠. 제가 이제 쟁점인 한 개는 이것도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식 예외다.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 규제라는 겁니다. 갈라파고스처럼. 두 번째는 과거 정책을 본인들이 뒤집는 일관성 문제가 있다. 비일관성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부가 접근하는 방식을 지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주에서는 지금 한 6가지, 7가지 규제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옆으로 출자하지 말아라. 출자 단계는 손자에서까지 가라. 이런 것들이 1987년 노무현 정부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통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타타그룹가 인도의 타타그룹가 있죠. 뭐 다른 나라 선진국을 말할 것도 없고 인도마저도 여기 보면 얘들이 1800년대, 1890년대에 만들어진 그 회사인데 나중에 1990년에 3대가 손자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조직을 지주회사 개편합니다. 그래서 상호 출자도 있고 순환 출자도 있고 지주회사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엉망진창인데 한국 같으면은 존재할 수 없는 기업 집단입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기업인데요. 근데 가끔 이 지주회사를 뭐 출자나 이런 쪽에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과 뭐 굳이 찾자면 이스라엘이겠죠. 그래서 규제 역사 보면 일본 입법 따라서 천리비 전환 금지했다가 2007년에 지금 현행 규제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그 규제는 여기로 2004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확정한 걸 다시 돌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은 지주회사 제도 하나 지배구조를 하나 만들려면은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환경 내에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2004년 노벨상 받은 그래서 뭐 키들랜드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재량적으로 하는 것은 이 옵티말 정책이 아니라는 걸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부도 믿지 못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지주회사 규제에 따른 규제 비용과 규제 편익입니다. 약 10조 원 정도 더 든다고 하는데, 물론 모든 지주회사가 동원을 하면은 이 10조 원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사는데, 손자사 지분 사는데 10조 원 된다는 건데, 회사 돈으로 그 주식을 사거나 하는 것에 10조 원 들면은 그 이익은 지배주주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저한테, 제 생각에는. 지배주주는 회사 돈 가지고 멀쩡히 자기 지배력을 높였어요. 근데 국민경제적으로 보면 10조 원을 투자를 하든지 배당을 했으면은 오히려 뭐 소득주도 성장에도 부합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규제 편익면에서 보면 2016년 현 정부 들어오기 전에 공정에서 판단한 것은 지금 현행 제도화에서 지배력 확장 우려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규제를 더 추가적으로 강화해도 얻는 공익적 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지주회사 규제 비용, 지주회사 규제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규제인지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고, 한다면은 뭐처럼 작년 말에 우리 기재부에서 그 지분율을 높일 경우에 입금 불산이라고 해가지고 세제 유인을 좀 높이는 게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계열거래 규제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히 줄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장 30% 이상, 비상장 20% 하는데 이제 더 20% 이상으로 다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기 이제 거래 비용 절감 목적의 효율성 동기도 있고, 또는 실제로 이 사익 편취, 상속세 우회하기 위한 것도 있는 거죠. 이런 다 두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관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계열거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이론 발전 과정에서 설명이 되는 게 있고요. 또 이 기업 집단 내에 계열사 간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효율성 증진하는 것이 성과가 있다는 것도 입증되고 있고요. 하지만 집단이 서로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가지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공정에서는 부정 지원 행위를 규제하고요. 불공정한 경쟁 제한성을 규제하고 있죠. 회사법에서는 회사기의 이용 금지, 주주 등등이 있고요. 또는 스테이크 코드도 있고, 국세청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징역 의제 과제를 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효과적인 접근 수단이 바로 세법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세법입니다. 세법은 2018년부터 상당히 넓게 규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3월 달에 한 이야기입니다. 본인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공정거래법에서 관할할 사항이 아니라 세법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의결권 제한은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간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지, 시장경제 창달자를 주장하면서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재산권 침해를 본인들이 자꾸 전가의 모두처럼 남발하는 건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출자구조라든지 한 것에 대해서 출자구조 문제 때문에 의결권 제한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데, 일본 토요타에서는 이렇게 해도 누가 문제를 안 삼더라고요. 그리고 공익법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과연 공익에 어떤 효과를 기업들 공익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리고 독일 머크그룹이 350년 된 기업인데 지금도 창업자 일가족이 70%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죠. 상속세 65%를 350년 동안 내보세요. 이런 장수기업 육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은 혁신성장이 필요한 때이고, 또 현 정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혁신성장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제도가 혁신을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생산적인 기업가 정신, 기회를 찾고 또 실천하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R&D 자금이라든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입니다. 제도가 사람의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붉은 제왕의 레이스 시대에 한국만이 엉뚱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혁신이고, 공정거래 제도도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보자,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자꾸 재촉을 해가지고 우리 박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공정거래법이 실은 내용들이 좀 복잡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오늘 신문 보니까 홍남기 그 총리께 정의용 총리께서 민간 투자를 12조 원을 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2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발하는 게 저는 이 오늘 황박사님 발표 내용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10조 원, 자산이 10조 원 넘어가면 이게 이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10조 원이 넘어가는 순간 실은 80개 추가 엄격한 규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10조 원에 해당하지 않으려고 기업들이 노력을 합니다. 다시 말해 피터팬 신도름이 있죠. 대기업이 더 이상 탄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황 박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 10조 원을 지금 8조 원대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방에 가는 거는 이미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좀 정반대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꾸 이제 현재 있는 대기업들이 자꾸 이 집을 자꾸 높이라는 거예요. 자꾸 계열사 집을 높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자사주를 매입하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 박목사님이 추정하기까지 따른 10조 원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해야 되는데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신규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지금 홍남기 이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시장이 민간이 12조 원을 투자하도록 유발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또 이제 하나는 지금 황 박사 제가 또 아까 이 많은 것들은 지금 투자 규제거든요. 근데 이제 또 거래 규제이죠. 황 박사께서 시간이 좀 제가 자꾸 촉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담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담합이 이것을 처벌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한 문제인데 예전과 달리 담합을 처벌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다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다 모든 사업자들의 상품의 유사 상품에 대한 거래를 정보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거기 맞춰가지고 가격을 조정하는데 그게 유사하다고 다 이제 담합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담합이 되려면 상품이 거의 유사해야 돼요. 유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 자체가 실은 서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말하면 경성 아주 나쁜 담합이다 라고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정안에 보면 누군가가 신고만 하면 다시 말하면 법리적으로 충분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분석하지 않고도 누군가가 신고만 하면 바로 검찰 수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거래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황보선님께서 그러면 이제 시간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론 순서는 최준성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영균 박사님 또 해주시고, 세 번째는 유정주 박사님, 그다음에 네 번째로 조중근 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오늘 토론 주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쟁점과 대안입니다.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공정거래와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공정거래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독점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정거래를 강조하는 입법례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공정거래를 강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대기업을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 규제는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독점을 해서 가격을 인상한다라든지 많은 그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점을 뭐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독점을 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기업이 너무 커지면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마치 내가 가난한 것은 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처럼 터무니없죠. 내가 아픈 것은 네가 건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뭐 어떤 게 기업이 커지면 그거는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방금 우리 전사면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산 총액 10조 원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좀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나아가서 자산 총액이 5조 원이 되면 또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라 해가지고 60개 기업을 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60개 그룹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그 자녀들이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업에 가기가 어려운 게 대기업이 되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모든 기업가가 대기업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대기업 되면 이제 정부로부터 엄격한 감시를 받으니까 이거는 좀 곤란한 거죠. 우리는 지금 대기업을 많이 늘려가지고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기업이 되면 이건 안 된다라는 그런 정책 방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좁쌀이 300바퀴를 굴려 보십시오. 호박이 한 바퀴 굴르는 게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세계적인 시장이 전부 세계로 통합이 되는데 한국에서만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J에서 무슨 비빔밥 이런 거 상해에서 지금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그런 것을 대기업 규제를 하기 위한 그런 생계형 업종 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생계형 업종을 지정해 가지고 이거는 비빔밥이라든지 뭐 김치라든지 뭐 도시락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생계형 업종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럼 대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국내에서도 할 수 없는데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내에서 할 수 없는 국내에서 3등 하면 외국에서 1등 할 수 없습니다. 대우자동차가 국내에서 3등 했어요. 대우전자도 3등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할 수 없는 거죠. 국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야 외국에서 되는데 국내에서는 하지도 않으면서 외국에 가서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하지도 않으면서 외국에 가서 야 우리 거 사라 우리 거 사라. 그건 누가 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법 방금 황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면 개편을 했는데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님은 국회 발의안을 냈는데 이거는 뭐 정부안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런 법안을 지금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점점 우리 그 미래의 기업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우리 자손들의 우리 후배들의 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특히 그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현행법 23조의 이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4호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1호에 보면은 계열사끼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마라. 또 2호에는 상당히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편취하지 마라. 또 3호에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끼리 거래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공짜로 그냥 뭐 거래를 밀어준다는 거죠.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4호를 보면 그냥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그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무슨 유리하게 거래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규모가 크다 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좀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규모 크다고 다 잡아야 한다. 이게 그 아까 내가 말한 대기업은 규모가 크니까 좀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크다고 다 잡아야 됩니까? 예, 그거는 좀 아니지 않겠나요? 예,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규제 대상을 지금부터 이때까지는 30%를 기준으로 했는데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이제는 앞으로 20%만 가지고 있어도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203곳에서 440곳으로 이 규제 대상 기업 수가 확 늘어나게 되고 또 이제 우리 민병두 의원님은 해외 계열사까지 다 또 포함하겠다 이렇게 지금은 또 이거 빠져 있는데 이런 게까지 강하게 또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타격이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지분을 자꾸 계열사 지분도 그러면 20% 맞추기 위해서 전부 이제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을 다 내다 팔고 하게 되면 이제 기업의 지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제 그 대기업의 그룹 오너들이 앞으로 2세, 3세로 가면서 아까 그 우리 황 박사님 상속세 얘기하셨지만 그 상속세 때문에 결국은 한 3대쯤 내려가면 지분을 거의 안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 미만으로 다 갖게 되고 그럼 지배력이 없죠. 지배력이 없으니까 해외 펀드들이나 국내 펀드들의 공격을 받아서 지배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사모펀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2019년 초에 시행이 될 걸라 입법을 통해서 뭐 시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사모펀드는 주식을 많이 소유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의결권은 10%로 제한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외국계하고는 역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든지 또 뭐 이때까지 소브리라든지 타이거 펀드라든지 뭐 칼 아이칸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규모 펀드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뭐 SK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회사들을 막 뒤흔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국내 펀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한국 펀드들이 역차별을 받았는데 이제 이게 이 사모펀드 개편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이제 국외 펀드와 국내 펀드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잘하면 이제 국내 사모펀드도 그냥 무차별 공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이게 지금 상속 해가지고 지분을 거의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모펀드가 10% 이상 왕창 해가지고 한 기업 공격하면 못 당합니다. 못 당하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모 사모펀드가 한진칼 주식을 대규모 매집했다 해서 이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또 한진칼 이게 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한진칼 제일 모기업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걸 잡아버리면 그 밑에 다 나가는 거죠. 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다가는 오너 기업 체제에 물론 장단점이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옛날부터 어떤 오너가 있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왕이 있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또 그걸 세습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에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내가 세습을 시켜야 되겠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교회까지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뭔가 내가 이룬 것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그 성격이 강한 민족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것이 또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업을 못 물려주게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의결권 또 공익재단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빌 게이츠 재단하고 워렌 버핏 재단도 있고 뭐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도 있고 재단을 통해서 공익 재단을 통해서 공익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의결권을 또 주어가지고 기업을 안정시켜서 외부 공격으로부터 막아가는 이런 장치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또 공익 재단도 이번에 규제를 해가지고 이제 15% 이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하고 또 지금 공익재단 전수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뭔가 불의가 있는가 또 조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압박을 하니까 이 공익재단도 이게 못 믿을 재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세도 OECD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중국도 상속세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상속세가 표면적으로는 55%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55%니까 우리보다 일본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지배권을 물려주는 경우는 30% 할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가 아니라 65%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매기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주 좋은 예로 스웨덴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스웨덴 굴지의 제약회사가 아스트라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스트라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스웨덴에서 제약회사로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남편이 저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스웨덴의 그 상속세법이 70%입니다. 70%를 상속재산이 70% 내야 되니까 회사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식 갖고 있죠. 그래서 상속세 내려면 틀림없이 주식을 팔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주식을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리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폭락하니까 그 미망인이 상속세를 내려면 회사 주식을 전부 다 팔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고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스웨덴을 떠나버렸습니다. 아스트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케아라든지 이케아 우리 저 한국에도 나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다음에 테트라팩이라는 회사인데 그건 이제 세계 최초로 종이 우유 팩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히트를 치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이케아하고 테트라팩이 지금 미국 회사로 다 가고 스웨덴 회사, 미국 회사 이렇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2005년에 비로소 상속세, 증여세를 다 폐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증여세라는 것은 네가 죽었으니까 돈 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돈 모을 때는 다 소득세 내고 취득세 내고 양도세 내고 다 한 건데 너 죽었으니까 한 번 더 내라. 그건 내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뭐 그냥 65%를 내라 이러니까 이거 참 이게 소유권이 개인의 소유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저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근데 이제 또 이 가업 상속 제도가 있습니다. 이 그 가업 상속 제도 있는데 독일은 이 가업 상속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1년에 독일은 또 상속세 자체가 30%입니다. 1년에 17,000개의 기업들이 이 가업 상속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 한국은 2016년 기준 76건만 하고 있고요. 금액도 3,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근데 독일은 55조 원, 매년 55조 원씩이나 이렇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일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제 우리 김상조 우리 위원장님이 2, 3세들은 굳이 경영하여 들지 말고 큰 그림 그리는 자리나 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기업의 2, 3세들은 굳이 경영하지 말고 큰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참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물려받은 주식의 그 65%나 상속세로 내면 뭐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없겠죠. 뭐 그 조그만 지분 가지고 무슨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또 한 가지 문제는 며칠 전에 그 제임스 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의를 합니다. 회장이
외국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기업할 때 어려움이 뭐냐고 물어보면 공정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외국 기업인들이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좀 절차를, 이거 적법 절차,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는 소유권 인정이고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법치주의가 망가지는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의 인정, 사유재산의 인정과 법치주의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교수님께서는 구구절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멘트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영근 박사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를 맡고 있는 박영기라고 합니다. 먼저 앞에서 발제자께서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의 이유는 공정이 입법 제한 이후에도 나와 있지만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형하고 21세기 변화된 경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혁신이나 경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그런 조항 체계 내에서 이거를 수정부원하는 것이고 오히려 세부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도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정부가 계속 4차 산업혁명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경쟁이나 혁신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어렵게 하는 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중견기업 개념이 사실은 2011년부터 이제 법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2011년 이후에 중견기업 중에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성장한 기업 집단은 현재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하나만 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대한 강력한 규제 때문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견기업 중에서도 이 자산총액 기준 때문에 M&A를 해서 덩치를 키우려고 하더라도 이 상출제 규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M&A 검토 시 좀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문제는 이 중견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출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중견기업들이 계속 상출 제한 기업 집단으로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적 규모가 커지는 거고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주회사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이 정부가 이번에 이제 정부 개정안에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상장사는 30%로 상향하고 비상장사는 이제 50%로 상향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표에 보시면 지주회사 변동수 추이를 보시면 2016년에 그러니까 일반 주주회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년 9월에 이제 152개였다가 2017년 9월에 이제 183개로 늘어나고요. 다시 2018년 9월에는 이제 164개로 줄어듭니다. 이 공정거래법상의 이 지주회사 자산 기준이 2016년에
개정이 됩니다. 원래 당초에는 자산 1천억 원이 자산 요건이었는데요. 이게 자산 5천억 원 이상으로 개정이 되면서 2016년에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중견기업들 중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이제 경영권이나 이런 거를 뭐 강화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을 되게 많이 추진을 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대기업 집단보다는 이 중소 중견기업들이 지주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18년 기준으로 130개가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대규모 기업들은 물론 공시대상 기업 집단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비중으로 보면 대부분이 중소 중견기업인데요. 이번에 이제 이 지분율 요건이나 자산 요건을 강화를 하면서 사실 이 중견기업들은 지주회사 전환이 더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주회사 5천억 요건이 삼출제 기업 집단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에 해당이 되는데 중견기업 중에서는 지주회사로 전환을 통해 자발적으로 전환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이 자산 5천억 기준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규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산 조건 같은 경우는 중소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나 여러 가지 강력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자산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중견기업 중에서 보시면 이게 공정이 작은데요. 그 자산 1조 원 미만 중견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조 이상 넘어가는 중견기업은 사실은 자산 규모를 이제 중견기업 현황을 해놨지만 13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4.2% 정도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 기업들은 다 5천억 미만이라서 이번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중견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큽니다. 만약에 이제 국회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지주회사 설립 전환하라는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자산 기준도 좀 하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자회사나 손자회사 지분 요건을 상향하는 것도 좀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평원치 규제에 대해서는 워낙 그 발제자분께서도 발표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형벌 규정 정비 부분은 사실은 정부안은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조항을 좀 삭제를 했는데요. 좀 더 대폭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 벌칙 규정을 보시면 제 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네, 27페이지에 그 벌칙 규정을 쭉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2억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유형들이 쭉 나와 있고 심지어 2년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 벌금을 주는 규정까지도 다 이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 규정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실체적 규정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뭐 시정적 조치나 뭐 행정 의무 분리에 따른 뭐 처벌 규정도 있고요. 아니면 공정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형벌 규정들을 과도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격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그다음에 최후 수단으로서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공정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형벌 규정들은 사실 과잉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대폭 형벌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요. 형벌 조항을 규정을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입니다. 사실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전속고발권을 폐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제도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2013년에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만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감사원이나 뭐 중기부, 그다음에 조달청장 등에게 의무 고발 요청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2013년에. 그래서 사실상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예를 들면 뭐 중기부에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에서는 그 요청에 따라서 반드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상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현행법 개정안이 그 정보교환 행위조차도 담합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행위조차도 담합으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이런 그 정보교환 행위로 인해서 검찰의 고소고발이 좀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되게 중견기업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 3천억이 안 됩니다. 중견기업의 한 80% 정도가 매출 3천억 미만이고요. 그 중에서 뭐 1,000억 미만이 되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중소기업도 그렇겠지만 실제로 조직 구조를 보면 법무팀이 없는 기업들도 다수고요. 이게 공정거래 전담부서가 없는 기업들도 대부분입니다. 이런 그 고소고발이 만약에 증가한다면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활동에 상당히 좀 위축이 우려되고요. 변호사 부담이 가중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세계적인 경제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 그런 관점에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국회에 올라가 있는 정부 개정안을 포함해서 여당 개정안들이 계속해서 규제를 훨씬 더 강화하는 부분이라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 설명 좀 보완하면 현재는 이제 우리가 대중소 기업들과 상생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투자하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5년 전에 실은 되게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200억 원 투자했습니다. 200억 원. 그 다음에 성장을 해서 지금 자산 가치가 500조 원이에요. 500조 원. 페이스북 같은 경우 저커버그가 어려울 때 또 빌 게이츠 MS에서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도 지금 500조 원이 넘는 기업이 됐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얼마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삼성전자, 세계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이 230조밖에 안 됩니다. 지금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자받고 지금 500조 원이 되는 삼성전자보다 2배가 큰 그런 기업이 됐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박 박사님께서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다리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보면 공정거래법이 지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정주 예, 한국경제연구원의 유정주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토론자분하고 발제자분께서 이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큰 틀에서 기업들이 그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그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은 자기네들은 수차례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기업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느끼는 기업들의 의견 또 저희 그 한경련에서 느끼는 의견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형식적이고 그다음에 편파적으로 좀 구성이 됐다. 이런 패널들이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면 대기업 그 관계자들 모니터링을 해보면 최소한 절반 이상의 그 공정거래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얘기하면 뭐하냐. 듣지를 않는데 거의 형식적이다. 그 다음에 특위 구성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언론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만 이거 왜 하냐? 피규제자들은 다 기업인데 기업 이런 세미나나 토론회에 기업의 관계자라든지 기업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교수님들, 뭐 교수님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수님들이나 우호적인 사람들만 데려다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발제자분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전면 개편이라는 것 치고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38년 만에 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고 하는데 사실 준비하는데 채 6개월이 안 걸렸습니다. 물론 6개월 동안 그 특위에 들어가신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공정에 열심히 일해서 뭐 잘했다라는 그런면 좋은데 사실은 방향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밑에 사례를 드러났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 1970년도에 오일 쇼크가 왔을 때 석유 가격에 대한 담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일본 공정위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73년도에 태스크포스 만들고 1년 후에 74년도에 중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7년에 법이 개정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상당 기간 요거 담합 관련해서 규정 하나 바꾸는 것도 중요한 조항이죠. 물론 중요한 조항인데 그거 하나 바꾸는 것도 몇 년이 걸렸는데 사실은 이게 몇 개월 만에 법안 만들어서 공정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바뀌어서 올해 안에 뭐 이제 그 발의하겠다고 해서 발의하고 아마 내년도에 논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좀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 아니냐. 사실 이런 신중하지 못한 절차는 나중에 내용적인 측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특위 구성의 문제입니다. 뭐 거기 들어가신 교수님들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이시고 다들 유명하신 교수님들이신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공정위가 너무 특위 구성의 중립성과 전문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부 다 법조계나 학자분들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중립성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규제를 받는 피규제자, 기업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경제단체, 꼭 뭐 한경련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제단체라든지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기업 당사자, 뭐 기업들이라도 넣어서 좀 처음에 법안을 만들 때부터 이게 어떤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내용적인 문제입니다. 뭐 앞에 수차례 뭐 발제자분, 토론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개방화, 이 시대의 어떤 그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뭐 수차례 나왔지만 FTA 체결과 엄청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1980년도하고는 전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개방이 됐습니다. 사실상 80년도에는 폐쇄 경제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어느 누구도 지금 국민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폐쇄 경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통계를 보면 그 연대별 개방도 추이를 그래프를 보시면 80년대에 수출 수입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개방도가 한 60% 정도 됐습니다. 80년대 전반적으로요. 2010년대 들어서 94.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더 이상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는 브랜드가 없죠. 다 있죠. 안 들어와 있는 뭐 자동차 브랜드도 없고 패션도 없고 뭐 금융사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거의 모든 뭐 상품이나 용역 거래가 이제 뭐 해외하고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폐쇄 경제를 그 기초로 한 이런 정책은 이제 좀 재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밑에 FTA 국가 뭐 80년대 하나도 없고 2018년도에 와서는 거의 뭐 52개에 달한다. 뭐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또 사실은 크게 변한 게 사실은 공정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까 경제력 집중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면 우리나라 간간히 나옵니다만 경제력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따로 계산을 해봤어요.
이걸 따로 계산을 해본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출이 많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뭐 LG, 현대차 이런 데들은 70%, 80%가 다 수출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제외하고 매출 집중도라고 하죠. 31개 기업 집단의 매출 집중도, 우리나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우리 그 대기업 집단의 매출을 좀 비율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해외 수출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는 2014년도에 약 한 32%, 33% 정도가 됐고 2016년도에 약 한 3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하는 거 다 빼고 났더니 매출 집중도가 14년도에는 21%, 21.6%, 16년도에는 21.1%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이 더 이상 그 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해외로 나가는데 왜 정책은 아직도 그 폐쇄 경제를 근거로 한 이런 정책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4차 산업 얘기 나왔으니까 앞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삼을 수, 내용적으로 보면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전면 개편이라는 겁니다. 일부 내용을 보면 일부 그 절차적인 측면이라든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지주회사라든지 대표적으로 규제라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다 규제를 강화를 했어요. 거의 80% 이상, 90% 이상 다 그냥 규제 강화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제 이게 전면 개편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전면 개편이라는 게 무색하게, 취지에 무색하게 왜 규제 강화 일변도로 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개선의 그 니즈도 굉장히 큽니다. 뭐 지주회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100% 가져야 됩니다.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증손회사 수준에서 합작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그 간간히 있습니다. 뭐 이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 자기네들 투자해서 새롭게 회사를 좀 만들고 싶은데 합작을 해서 못한다. 참 이런 거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전면 개편이라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할 것과 개선할 것과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펼쳐놓고서 해야지 아까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대선 공약과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활용한다는 건 너무 편협한 공정거래법을 너무 협소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규제가 자꾸 늘어나면 자연히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공정거래법이 투자와 일자리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큰 틀에서 얘기하면 기업 투자라는 거는 그 분위기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기업 규제도 완화해주고 이제 열심히 해보면 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규제가 있더라도 뭐든지 합니다.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일단 쪼여. 하자. 그러면 일단 기업들은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줄이는 게 투자와 일자리입니다.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줄죠. 그래서 여기 저의 토론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사실은 정권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대기업 규제는 계속 강화가 되어 왔어요. 사실은 대체적으로.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매출 1조를 달성한 기업들이 웅진, 슈맥스, NHN, 이랜드, 넥슨, 카카오 몇 개 안 됩니다. 이건 물론 창업기업입니다. 창업기업에서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큰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아까 9조 10조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나름 계산을 해봤는데 신규로 전환하는 지주회사 만약에 지금 현재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에 집단이 모두 지주회사로 간다고 했을 때 18개 현재 비지주회사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26개가 상장사가 있는데 만약 이 26개 상장사가 모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나 자회사로 편입된다고 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한 31조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지주회사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31조가 더 든다는 겁니다. 31조를 일자리로 따지면, 투자해서 일자리로 따진다면 아마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이런 큰 논의를 할 때는 실제로 규제를 당하는 피규제자라고 하죠. 흔히 피규제자의 의견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전면 개편안은 약간 공급자 위주,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는데 제가 좀 저한테 나름대로 느낌이 큰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공정거래법 규제 내용은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가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 집중의 정도가 약화되면 당연히 이제 규제도 약화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개정안은 강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입이 줄으면 세금이 줄어야 되겠죠. 그런데 수입은 줄는데 세금은 더 강화되는 이런 꼴이 된 거죠. 이런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라고 하는 게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지금 현재는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해도 일단 돈을 버는 누군가가 있으면 복지제도가 개선될 수가 있죠.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면 파이가 작아지니까 복지도 더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는 나름대로 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승훈 교수님 풀어내시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 예, 방금 소개받은 조승훈입니다. 전 여기 소속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감 없이 들어갔고 제 목소리가 원래 청아하고 이쁜데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뭐 연구의 산업법인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대학교 교수를 이제 정년 퇴임을 했어요. 놀라셨죠? 그리고 이제 내년이 한국 나이로 이제 제가 우리 사위들이 칠순잔치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내용을 듣고 바른사회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도 이 나라 돌아가는 그 모습이 이거 이래서는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일종의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좀 제가 여기 참석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는 여기 계신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님들처럼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재물원 전공자입니다. 재무관리 전공 교수고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제가 경제학을 또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그 와중에 시민단체 활동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요. 한 10수년간 NGO 활동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까 말씀드린 분들하고 중간 제목도 다 틀리죠. 그렇지만 NGO 활동을 했던 어떤 활동가로서 또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우리 제목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쟁점과 이렇게 대안되어 있는데 제가 주제 발표안을 보지 못하고 제가 이걸 먼저 만들었었어요. 자료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제정책은 절대로 우리가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제언론책 첫 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학의 특징이 뭐냐? 근데 자연과학하고 틀려서 실험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첫 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서 석유 공급이 줄어들면 석유 가격이 오를까? 그러면 전쟁을 한번 일으켜봐야 됩니까? 과거의 경험 보면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학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도 굉장히 특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제가 거기다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실패 사례 이렇게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 소득주도 성장 뭐 해서 그거에 무슨 검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쟁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최저임금을 또 많이 올렸죠. 뭐 10몇 프로 올리고 내년에 또 얼마 올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주 52시간 근무 이런 거 있을 때 이 바른사회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나 경제단체나 뭐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거로 하면 문제 생긴다고 수없이 이의 제기한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밀어붙였죠. 저는 이거를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이념이나 이런 거를 경제정책을 통해서 실험을 한번 해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빗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문 대통령께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필요시에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무 이런 거 좀 보완 조치를 해라.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소일거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 우리 한국 속담에 많이 있는데 그렇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줬을 적에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이거 해야 뭐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고서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와갖고 대통령 자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너무 참담한 생각마저도 저는 든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2기 경제부총리 임명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업 활력과 투자 의욕 저하에 대한 대책을 해라.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 말씀 잘 들었으면 이런 거 주문 안 해도 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어떻게 가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저는 전문대학교 교수였었기 때문에 애들이 어려운 애들이 좀 많습니다. 애들이 알바 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낙담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기 이 중에 하나가 아마 최저임금제 인상 영향이 굉장히 컸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애들 희망이 없잖아요. 당 얼마라도 벌어야 학교 다니고 뭐 밥이라도 사 먹고 뭐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런 피해가 고스란히 저는 어떤 그 기업이나 이 근로자한테 이렇게 전가되고 있다. 전가됐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면 또 전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꼭 이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38년 전에 만들어졌고 뭐 이러니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거,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그 정책들, 이념이나 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풍선 효과를 갖고 와서 결국은 우리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정책 실패의 예에서처럼 또 다른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그 토론회의 그 제목이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쟁점이지만 저는 쟁점 중에 제일 큰 쟁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의 아까 여러 가지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이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그 경제 철학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그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그 국회로 이제 넘어간 안이나 또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제출해 주신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는 않을까? 이런 게 지금 가장 우려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그 전문가들께서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그 우려를 지금 제기하고 계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 한국경제원에 나오신 분들 말씀하셨지만 이 개정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폐해, 예상되는 그런 폐해, 이러한 그 우려 목소리를 이제는 좀 경청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저는 아주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 이거 뭐 잘못해가지고 1년이고 얼마고 지난 다음에 또 경제가 더 망가지고 어려워진 다음에 이러니까 또 보완 대책 내라.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정부의 어떤 일부 인사들이라든지 또 일부 시민단체의 어떤 반기업적인 정서, 물론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런 거와 맞물려서 이게 진행이 될 때 자칫
우리 한국 속담에 소규의 경일기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또 이렇게 재현돼가지고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그 염려가 돼서 제 이 말씀 드리러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정거래도 다 좋죠. 뭐 정의로도 다 좋고 뭐 다 좋지만 사실 지금 사태에서 우리 보듯이 경제가 무너지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반이 없는데 무슨 공정거래고 무슨 정의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 기반이 제대로 유지가 되도록 무슨 경제 정책이 방향이 그렇게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공공비행을 하다가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흔히 들으셨지만 이영자 이런 거 비유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20대 무슨 영세업자, 자영업자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거. 이런 거 지금 이거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더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경제 어둡다는 얘기 다 말씀드렸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일경제에서 2019년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늘은 상법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당사자 말씀하셨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내년에 어떤 위험 요인 중에 이게 하나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깊이 새겨들을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더 반복 안 하더라도 미중 간에 뭐 석 달 연장했다고 그러는데 무역 분쟁 또 뭐 금리 올라가는 문제 또 어떻게 보면 강성노조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노조 친화적인 정책 등등 무수한 애로 요인이 있는데 오늘 논의에는 되고 있지 않지만은 상법 개정안과 같은 그런 어려운 것들도 어려운 것도 또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아까 그 갈라파고스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렇더구만요.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을 갈라파고스 국가로 비유를 했다. 뒤져보시면 다 나옵니다. 갈라파고스 어딘지 아시죠? 남미에 저쪽에 동떨어진 섬입니다. 거기 그 다윈이 무슨 뭐 진화론을 뭐 했다는 거긴데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국제적인 그런 상황이나 그래볼 트렌드나 이런 데에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얘기를 외국의 경제단체들이 여기다 얘기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하는 거를 깊이 반성해 볼 그런 얘기가 아닌가. 아까 암참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저는 시민운동가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건 제가 이상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국회 그리고 제1야당의 책임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전문가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죠? 국회 가서 이거 반영되지 않고 그냥 법 통과되면 사실은 이거 그냥 먼 하늘에다가 이렇게 공허한 얘기한 거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NGO 활동을 하면서 정말 절박하게 느낀 게 뭐냐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를 저는 아주 절감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나온 얘기들을 국회에서 논의가 돼갖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현실적으로 얘기해보면 이제 나온 얘기들 다 나왔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누구를 편들거나 뭐 의지하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런 얘기를 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 제1야당밖에는 없지 않느냐. 저는 현실적인 국회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여기다 이 얘기를 결국은 적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대안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안 받아들여서 제1야당이 다른 그런 뭐 정당들하고 협의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정말 치열한 뭐 투쟁이라면 보이지만 치열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정말 이러한 그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거 저는 그게 제1의 대안이 될 수밖에는 없다. 문제제기는 다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동안 여기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이거 뭐냐면 대한상공회의소하고 경총에서요. 관련 법들이 어렵다는 거 첨부해서 국회에다 갖다 준 이거 건의서 내용입니다. 여기는 공정거래법만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얽히고 설킨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그런 그 우려를 표명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제1당의 그 원내대표가 바뀌셨죠. 여성분으로 이렇게 바뀌시고 정책위원장도 이렇게 새로 선출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저희가 촉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정말 경제 회생을 진정으로 위한다든지
아니면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지금 책임을 맡으신 분들 정말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정말 촉구도 하고 간곡하게 정말 두 손 모아 빌고 싶습니다. 정말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 갖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 옥죄기를 하는 법이 탄생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것이 제1야당이 정권을 뺏겼죠. 행여나 뭐 정치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설명드리고 다가가고 지지를 얻고 다음번 선거할 때 혹시 정권을 다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데 어떤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여기 여러 가지 대안 나온 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저는 딱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른사회 시민회의도 NGO 맞지요, 우리 총장님? 예? 근데 우리 이 시민단체 지평을 보면은 진보 보수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은 정말 어떤 쪽의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전속 고발권제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 제가 제 일감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수많은 진보 단체들이 고소 고발을 남발할 수 있는 우려를 결코 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얘기하면 수사해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죠? 법이 바뀌면. 그거 감당 못합니다. 제가 NGO 활동도 해보고 저도 기업 관련 단체도 일을 해보고 했지만 무슨 뭐 하나 사안이 생기면 정말 다른 일 못하고 거기다 올인해야 됩니다. 온갖 군데 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말 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거 하나를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세 번째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저 사람은 기업에 대해서 뭐 돌돌지나 보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안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팽배한 데 있어서는 기업 스스로도 100% 자유롭다라고 얘기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뭐 친구들 다 기업에 뭐 큰 사장도 있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해놓은 건 뭐냐면 이런 시민단체에서 이런 거 얘기할 적에도 가급적이면 양쪽 얘기를 한번 언급해주는 얘기는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줄만 써놨는데요. 그동안에 그 기업 활동에 있어서 기업이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보면 가끔 단어 앞으로 찍혀갖고 이렇게 뭐 벌금도 물고 그런 거 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기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또 어렵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활동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것들도 이제 차제에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건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기회에 차제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화해 나가는 그런 그 노력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좀 전화위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기업이 단순히 어떤 뭐 세금 내고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그거 갖고 박사학위 딴 사람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기업에 요구되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 기업에게 요구되는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 하나로 이러한 얘기들이 이러한 법안이 안 나오도록 이런 또 비판적인 얘기가 안 나오도록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세 번째로 그걸 달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은 저희가 11시 반까지가 저희 세미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발제자이신 홍 박사님한테 제가 너무 시간을 막 촉박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토론자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마무리 말씀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끝나시고 나면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고 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저는 좀 이게 있어야 되네. 방송
예. 제가 좀 분량을 많이 준비해 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다 소화를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인 개요를 큰 그림을 설명드리는 거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토론자들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뭐 그래도 마이크를 줘서 한마디 더 해야 된다면, 지금 제도를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앞날이 어떻게 좀 밝게 열릴 방법이 없어요. 사람, 제도, 그죠? 사람은 생산적인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거고, 자원은 생산적인 문제로 자원이 배분돼야 되는 거지만은, 이 모든 걸 결정하선 나라가, 정부가, 국회에서 만든 법 제도거든요. 거기에 따라 사람이 반응하는 건데, 법 제도가 자꾸 과거의 시각에서 뭐 세계화 시대, 뭐 경제 예방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다 그냥 눈 감고 과거의 시각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대로 계속 굴러가려고만 하다 보면은 바뀌는 게 없잖아요. 궁하면 통한다는 속담 너무 믿지 마세요. 그쵸? 궁하면 통하면서 뭐 주역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궁하면 통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어려우면 바꿔야 돼요. 궁즉변입니다. 변하면 살 길이 열리뚱말뚱한다는 거고, 그 변화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뭐 하늘에서 뭐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처럼 준비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도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과거의 시각 떨구고 열린 마음, 열린 시대, 지금 현재 환경 감안해가지고 한국 경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의 틀, 그 연장선상에서 공정거래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공정거래법 바꾼 내용은 공정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지금 세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아까도 제가 한 분만의 질문을 받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예. 그냥 마이크 육성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상당히 바른 시민사회 상당히 중요한 아주 대해서 세미나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황재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건 아니 뭐 두말 없이 기본적만 저도 나름대로 뭐 공익성할다고 그다음 경제 정책 여러 사회 항상 뭐 나름대로 예 고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현대 아까 말씀 정책 제도인데, 이것이 사실 방향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정부 비판 안 됐습니다. 저는 학자니까 뭐 관계있지 없죠. 현 하는 집행부 현 정부에서 방향이 쉽게 국가 발전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같으면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나 기업이나 이것은 국민과 기업인데 주인은 뭐 양자택일 그렇습니다. 기업 어떤 하면은 이것은 주의를 모르고 뭐 했다면 무조건 규제야. 무조건 잘 조금만 하면 쉽게 말하면 뭐 조그만 것을 뭐 하다가 큰 걸 우리를 범하죠. 이런 것들 했다가는 경제 철학, 경제 원칙 이것을 벗어나서 어떤 전도시로 이것을 갖다 어떤 정권 측면에서 정책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뭐 가장 문제되는 건 최저임금이죠. 뭐 아직 이것을 뭐 거기 가면 지금 그때 다 세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떤 실질적이지 뭐 안 되죠. 쭉 하면 뭐 적폐청산 이런 기준을 삼아가지고 조금 생각이 안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현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정치는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좀 더 공정 좋죠. 받기 전 당연히 이거는 30년 가까이 하고 80년 하고 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고 시대방법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은 결과적으로
프로가 여러 말씀했듯이 그 과정은 형식적이야. 그냥 했다 몇 했다 그 일부하고 자기 형식적으로 그 결과 해놓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기회에 이것이 뭐 보도 나오겠지만 강하게 아마 국회에서도 또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또 뭐 적폐성 또 대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기회고 가장 좋은 방법 진짜 경제 정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경제 자본주의 이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아주 공정한 법이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블로거에게 저희가 추가로 대답할 것보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연 설명하면 현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 봤죠. 근데 이제 안 됐죠. 근데 올해 내년 성장률을 2.7, 2.6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지금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경제 성장이 지금 역행하고 있다고 하는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전면 수정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오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